아줌마가 우리 아빠랑 헤어져주면 안 돼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정민아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이는 계속해서 엄마가 아줌마 때문에 매일 울고 있다고 했고, 아줌마만 없으면 자신과 엄마 아빠가 다시 함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민아는 그동안 지훈이를 친자식처럼 아꼈던 자신의 마음이 철저히 배신당한 기분이었습니다. 3년 넘게 함께 지내며 쌓아온 모든 추억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민아는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지금까지의 시간들이 과연 의미가 있었는지 자문했습니다. 전처의 계획적인 이간질과 지훈이의 변화 앞에서 정민아는 완전히 무력감에 빠져들었고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을 수 없어 절망했습니다.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42세의 정민아는 부산 해운대구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차를 끓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5년 전 그날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남편 강태준이 갑자기 거실 소파에 앉아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는 평범한 목요일 저녁이었고 정민아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다가 태준의 굳어진 표정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미나야, 우리 이혼하자. 정민아는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태준이 평소에도 장난을 자주 쳤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진지했고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민아는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을 싱크대에 놓고 태준 앞에 앉았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태준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손은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고 평소 당당했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 아들 지훈이 때문이야. 전 와이프랑 다시 같이 살아야겠어. 정민아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결혼할 때 태주는 전처와는 완전히 끝났다고 했었습니다. 지훈이도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며 잘 따랐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놀이공원에 가고 숙제도 같이 도와주었는데 갑자기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훈이가 뭐라고 했는데? 요즘 학교에서 자꾸 문제를 일으켜. 상담 선생님이 아이가 불안정하다고 하더라고. 친엄마랑 떨어져 있어서 그런 것 같다고. 태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정민아는 가슴이 답답해져서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지훈이는 자신과도 편하게 지냈는데 상담 선생님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랑 헤어지겠다는 거야? 지훈이는 나도 좋아하는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한테 나쁜 짓 하는 거 아는데. 지훈이가 너무 힘들어해. 정민아는 태준이 눈물을 글썽이는 것을 보고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3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끝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태준은 집과 모든 재산을 자신에게 주겠다고 했지만 미나에게는 그런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만들어온 추억들과 앞으로의 계획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후 몇 달 뒤 정민아는 우연히 태준이 전처와 함께 마트에서 장을 보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세 사람이 마치 행복한 가족처럼 보였고 지훈이는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민아는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이를 위한 선택이라는 태준의 말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태준과의 만남 자체가 운명의 장난이었다고 정민아는 생각했습니다. 둘 다 이혼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정민아는 전 남편의 끊임없는 도박과 그로 인한 빚 때문에 이혼했고, 태주는 전처가 다단계 사업에 빠져들면서 가정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태준이 처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을 때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그는 마치 고해성사를 하듯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실패담을 들려주었습니다. 태준에 따르면 전처는 처음에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이상한 사업 설명회에 참석하기 시작했고 점점 그 일에만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소영은 자신이 큰 돈을 벌어다 줄 것이라며 태준을 설득했고 순진했던 태준은 그녀를 믿고 생활비와 월급을 모두 맡겼습니다. 소영은 아이 지훈이를 돌보는 것보다 사업에 더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 집안일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몇 달 후에 드러났습니다. 태준이 회사에서 돌아온 어느 날 집 앞에 독촉장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관리비는 물론이고 카드 회사에서 온 최종 독촉장까지 있었습니다. 태준은 그제야 소영이 생활비를 다단계 사업에 모두 투자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녀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사업 자금으로 썼다는 것이었습니다. 태준은 전처는 수차례 대화를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전처는 오히려 태준이 자신의 성공을 방해한다며 화를 냈고 지훈이 앞에서도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결국 태준은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직장에서도 개인 신용 문제로 압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몇 달간 혼자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썼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들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부모가 싸우는 모습을 보며 점점 위축되어 갔고 밤에 자주 악몽을 꾸며 울어댔습니다. 태주는 이혼을 결심했지만 양육권 문제로 고민이 깊었습니다. 그러나 전처는 오히려 지훈이를 데리고 가겠다며 양육권을 주장했고 법정에서 태준의 경제적 무능력을 들어 양육권을 가져갔습니다. 정민아와 만났을 때 태준은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정민아의 도움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었고 새로운 직장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태준은 정민아를 생명의 은인이라고 여겼고 지훈이와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게 도와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해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만날 때마다 태준은 눈물을 흘렸고 지훈이가 자신을 점점 멀리하는 것 같다며 괴로워했습니다. 정민아는 그런 태준을 위로하며 언젠가는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정민아와 태준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된 후 태준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가득했던 태준은 안정적인 미래를 만들기 위해 매일같이 노력했습니다. 그는 평생 사무직으로만 일해왔지만 더 나은 수입을 위해 기술직 전환을 결심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학원에 다니며 자격증 공부에 매달렸고 주말에는 실습장에서 기계 조작법을 익혔습니다. 처음에 태준이 도전한 것은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증이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나이에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태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이론 공부를 하고 회사에서 돌아온 후에는 실기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정민아는 그런 태준의 모습을 보며 대견스러웠고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그를 위해 따뜻한 차를 끓여주곤 했습니다. 지게차 자격증을 취득한 태준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높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크레인 기사 자격증에 도전했습니다. 크레인 기사는 건설 현장에서 꼭 필요한 기술직이지만 위험도가 높고 책임감이 막중한 직업이었습니다. 태주는 몇 달 동안 이론과 실기를 병행하며 준비했고 마침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은 날 태주는 정민아를 껴안고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크레인 기사로 일하게 된 태준의 수입은 이전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비록 일정하지 않았지만 바쁜 시기에는 정민아 월급의 3배 가까이 벌어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게을러지거나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성실하게 생활했고 집안일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정민아가 야근을 하고 늦게 들어오면 태준이 미리 저녁을 준비해 두었고 주말에는 함께 청소와 빨래를 했습니다. 태준의 가장 큰 변화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회사 동료들과 가끔 술자리를 가졌지만 이제는 모든 약속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대신 정민아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겼고 둘이서 영화를 보거나 산책을 하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정민아는 이런 태준의 모습에 감동했고 과거의 상처들이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평온한 생활이 2년 정도 지속되던 어느 날 태준에게 갑작스러운 연락이 왔습니다. 전처가 지훈이의 양육 문제로 이야기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다단계 사업을 완전히 정리했고 이제 지훈이를 제대로 키우고 싶다면서 태준과 공동양육을 제안했습니다. 태준은 그 소식에 크게 기뻐했고 정민아도 태준이 오랫동안 바라던 일이 이루어져서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정민아의 마음 한구석에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전처와의 공동 양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정민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 지훈이가 집에 올 때 정민아는 긴장했지만 7살 된 지훈이를 직접 보는 순간 모든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태준을 닮은 큰 눈과 환한 미소를 가진 지훈이는 정민아에게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고 정민아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과 말랑한 뺨, 그리고 순수한 웃음소리는 정민아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처음에는 길게 느껴졌지만 실제로는 너무나 짧았습니다. 지훈이는 생각보다 순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정민아가 요리하는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보며 옆에서 도와주려고 했고 태준이 늦게 들어올 때면 현관에서 기다리며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정민아는 지훈이가 밤에 혼자 자는 것을 무서워한다는 것을 알고 매일 밤 동화책을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품에서 스르르 잠드는 모습을 보며 정민아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모성애를 느꼈습니다. 지훈이와 함께하는 주말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태주는 평일 내내 일에 바빴지만 주말만큼은 온전히 가족을 위한 시간으로 비워두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놀이공원에 가거나 동물원을 구경했고, 때로는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기도 했습니다. 지훈이는 처음에는 정민아를 어색해했지만 점점 마음을 열어갔고, 나중에는 정민아의 손을 꼭 잡고 다니며 애교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정민아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지훈이가 자신을 부르는 호칭이 바뀌는 것을 지켜보는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이름을 부르던 지훈이가 점차 자연스럽게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친엄마와 구분하기 위해 미나 엄마라고 불렀지만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정민아의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태준도 그런 모습을 보며 감동했고, 정민아가 지훈이를 친자식처럼 아껴주는 것에 대해 끊임없이 고마워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 지훈이가 친엄마에게 돌아가는 날이면 정민아는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 없는 집은 너무 조용했고, 지훈이의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실은 왠지 허전했습니다. 정민아는 지훈이가 없는 한 달 동안 아이를 위한 새로운 장난감이나 옷을 사며 다음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태준 역시 지훈이가 없는 동안 우울해했지만 정민아가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모습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1년 정도가 흘러가면서 정민아는 자신이 완전한 가정을 이루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준과 지훈이가 있는 삶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충만했고, 세 사람이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정민아는 지훈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이 행복이 영원히 계속되기만을 바랐습니다. 지훈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학교 배정은 거주지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훈이는 한쪽 부모의 거주지 근처 학교에만 다닐 수 있었습니다. 전처는 자신이 사는 인천 지역 학교에 보내고 싶어 했고, 태준과 정민아는 부산 지역 학교를 원했습니다. 이 문제로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고, 결국 지훈이는 전처가 사는 인천 지역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공동 양육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학기 중에는 지훈이가 학교에 다녀야 하므로 전처와 함께 지내야 했고, 태준과 정민아는 방학 때만 아이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에 겨우 2달 정도만 지훈이와 함께할 수 있다는 현실에 정민아는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태준 역시 크게 실망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체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몇 달 후 전처는 예상치 못한 제안을 해왔습니다. 자신이 부산으로 이사를 온다면 이전처럼 한 달씩 번갈아 가며 지훈이를 키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소영은 혼자서는 부산까지 이사할 경제적 여력이 없으니 태준이 전세금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금액은 무려 3천만 원이었습니다. 태준은 처음에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이미 자신들도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큰 돈을 내주기는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민아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지훈이와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있다는 가능성에 마음이 끌렸고 결국 태준을 설득했습니다. 정민아는 자신의 적금을 모두 해지하고 태준도 크레인 기사로 모아둔 돈을 보태어 소영에게 전세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으로 이사한 후 처음 몇 달은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지훈이는 다시 한 달씩 번갈아 가며 두 집에서 지냈고 정민아는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되찾은 것에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전처가 너무 가까운 곳으로 이사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태준과 정민아가 사는 아파트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소영이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태준과 소영의 연락 빈도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지훈이의 학교 문제, 병원 방문, 학용품 구매 등 모든 일에 대해 수시로 상의해야 했고, 때로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정민아는 이런 상황이 불편했지만 모든 것이 지훈이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참아주었습니다. 태준도 정민아의 마음을 이해한다며 최대한 조심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정민아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연락하던 전처와의 관계가 이제는 거의 매일 이어지고 있었고, 태준의 표정에서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전처가 부산으로 이사 온 지 1년 정도가 지나면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지훈이의 교육 문제나 건강 관리에 대해서만 가끔 의견을 나누던 전처가 점점 더 세세한 부분까지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 횟수도 늘어났고 통화 내용도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정민아는 처음에는 지훈이의 친엄마로서 당연한 관심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것이 단순한 관심을 넘어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훈이의 학습 관리였습니다. 전처는 정민아가 지훈이와 함께 있는 한 달 동안 반드시 해야 할 학습량을 정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수학 문제집 2권, 국어 독해 문제집 1권, 영어 단어 암기, 그리고 매일 일기 쓰기까지 포함된 계획표는 초등학교 2학년인 지훈이에게는 너무 벅찬 양이었습니다. 정민아가 조금이라도 분량을 줄이거나 놀이 시간을 늘려주면 전처는 즉시 전화를 걸어와 비난했습니다. 전처의 말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정민아를 향해 진짜 엄마가 아니면서 아이 교육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했고, 때로는 계모라는 표현을 쓰며 모멸감을 주었습니다. 정민아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지훈이를 위해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태준에게 이런 일들을 말하면 전처와 갈등이 생겨서 지훈이가 피해를 볼까봐 대부분 혼자 감당했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전처는 정민아가 지훈이에게 주는 음식까지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치가 너무 맵다며 아이 위에 해롭다고 지적하고 인스턴트 음식을 주면 영양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심지어는 지훈이가 정민아 집에서 감기에 걸렸다며 난방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물었습니다. 정민아는 이런 일들로 인해 점점 위축되어 갔고 지훈이와 함께 있는 시간마저 긴장의 연속이 되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전처가 자신과 지훈이가 함께 있을 때는 공부를 거의 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지훈이가 무심코 흘린 말을 통해 정민아는 전처 집에서는 하루 종일 게임을 하거나 텔레비전을 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전처는 의도적으로 정민아가 지훈이에게 미움받도록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훈이는 점점 정민아 집에 오는 것을 싫어하기 시작했고 공부하기 싫다며 울음을 터뜨리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이런 스트레스가 계속되면서 정민아의 건강도 악화되었습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게 되었고 식욕도 떨어졌습니다. 결국 속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스트레스성 위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증상이 계속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정민아에게는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지훈이를 포기할 수도 없고 전처와 맞서 싸울 용기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처의 괴롭힘이 절정에 달한 것은 정민아가 집안에서 이상한 일들을 발견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화장대 위에 놓아둔 립스틱의 위치가 바뀌어 있거나 옷장 속 옷들의 순서가 달라져 있는 일이 자주 생겼습니다. 정민아는 처음에는 자신의 착각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이 없는 사이에 집안을 뒤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 것은 정민아가 몰래 설치한 소형 카메라 때문이었습니다. 태준이 출근하고 자신도 직장에 간 사이 전처가 여분 열쇠를 이용해 집에 들어오는 모습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전처가 정민아의 옷을 입고 집안을 돌아다니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민아의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서 포즈를 취하기도 하고 화장대에서 립스틱을 발라보기도 했습니다. 가장 견딜 수 없었던 장면은 전처가 정민아의 속옷 서랍을 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집인 양 서랍마다 열어보며 물건들을 만지작거렸고 심지어 정민아의 목걸이를 목에 걸고 거울을 보며 만족스러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민아는 그 영상을 보며 온몸이 떨렸고 자신의 사생활이 완전히 침해당했다는 분노와 수치심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민아가 전처에게 전화를 걸어 따지자 전처의 반응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과는커녕 오히려 화를 내며 지훈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고 아동학대라는 말까지 꺼냈습니다. 전처는 자신이 지훈이의 친엄마로서 아이의 생활 환경을 점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고 정민아를 향해서는 돈 때문에 태준에게 접근한 비열한 여자라고 모욕했습니다. 정민아는 그런 말들을 들으며 분노했지만 지훈이를 잃을까봐 강하게 맞서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더욱 악화된 것은 지훈이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아이는 점점 정민아에게 차갑게 굴기 시작했고 예전처럼 애교를 부리거나 스킨십을 하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정민아가 숙제를 도와주려고 하면 짜증을 냈고 함께 요리를 하자고 하면 하기 싫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어느 날 지훈이가 정민아에게 던진 말이었습니다. 아줌마가 우리 아빠랑 헤어져 주면 안 돼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정민아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이는 계속해서 엄마가 아줌마 때문에 매일 울고 있다고 했고 아줌마만 없으면 자신과 엄마 아빠가 다시 함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민아는 그동안 지훈이를 친자식처럼 아꼈던 자신의 마음이 철저히 배신당한 기분이었습니다. 3년 넘게 함께 지내며 쌓아온 모든 추억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민아는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지금까지의 시간들이 과연 의미가 있었는지 자문했습니다. 전처의 계획적인 이간질과 지훈이의 변화 앞에서 정민아는 완전히 무력감에 빠져들었고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을 수 없어 절망했습니다. 지훈이의 이혼 요구에 받은 충격으로 정민아는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식욕도 사라져서 체중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력이 떨어져 실수를 연발했고 동료들이 걱정할 정도로 얼굴이 초췌해졌습니다. 결국 정민아는 정신과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의사는 우울증 진단과 함께 항우울제를 처방해 주었습니다. 약물 치료를 시작한 초기에는 부작용으로 인해 정민아의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생겼습니다. 특히 졸음이 심해서 평소보다 훨씬 깊게 잠에 빠져들었고 때로는 알람 소리도 듣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태주는 정민아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민아는 태준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혼자 조용히 치료받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것이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터진 것은 지훈이가 정민아 집에 머무르는 한 달 중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정민아는 약 때문에 평소보다 늦게 잠에서 깼고 그 바람에 지훈이의 아침 식사 준비가 늦어졌습니다. 배가 고팠던 지훈이는 스스로 빵과 우유로 대충 아침을 해결했지만 이 일을 전처에게 전화로 알렸습니다. 전처는 즉시 아동방치라며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정민아의 집에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마침 태준이 크레인 작업을 마치고 퇴근하는 길이었습니다. 집 앞에 경찰차가 서 있는 모습을 본 태준은 깜짝 놀라 뛰어 올라왔고 거실에서 경찰과 이야기하고 있는 정민아와 지훈이를 발견했습니다. 지훈이는 경찰에게 아줌마가 자신을 제대로 돌봐주지 않는다고 말했고 아침도 굶기고 혼자 두고 계속 잔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아동방치 신고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고 정민아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아야 했습니다. 태주는 그제야 정민아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지만 동시에 왜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아동학대로 판단될 만한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가족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태주는 이 일을 계기로 지훈이에게 엄격한 훈육을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정민아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강하게 꾸짖었고 전처에게 거짓 신고를 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가르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오히려 아빠가 자신보다 아줌마 편을 든다며 더욱 반발했고 태준과 지훈이는 매번 만날 때마다 갈등을 빚었습니다. 정민아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이라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태준과 지훈이의 관계까지 망가뜨린 자신이 한없이 미안했고 차라리 자신이 사라지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좋을 것이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태준이 갑작스럽게 이혼을 요구했을 때 정민아는 오히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태준이 전처와 다시 살림을 차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배신감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혼 후 정민아의 삶은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예전의 일상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매일 회사에 출근해서 기계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곧바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주말에도 특별히 할 일이 없어서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집에서 요리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전에 태준과 지훈이를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했던 식사들이 떠올라서 도저히 음식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같은 음식은 아예 엄두도 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 냄새가 나면 언제라도 태준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고 지훈이가 배고프다며 달려올 것 같은 착각에 빠지곤 했습니다. 정민아의 어머니는 딸의 이런 모습을 보며 크게 걱정했습니다. 정민아가 점점 말라가고 있는 것을 본 어머니는 자주 밑반찬을 해다 주거나 배달 음식을 시켜주었습니다. 정민아는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서 억지로라도 음식을 받아 먹었지만 입맛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또다시 치킨을 배달 주문해 주셨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정민아는 별로 먹고 싶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성의를 거절할 수도 없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리자 정민아는 현관문을 열었는데 배달 모자를 쓰고 음식을 들고 있는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태준이었습니다. 태준의 모습은 3년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20kg은 좋게 빠진 것 같은 야윈 얼굴, 왼쪽 눈 주위에 멍이 들어 있었고 입술도 터져 있었습니다. 평소에 단정했던 외모와는 거리가 먼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정민아는 순간 말을 잃었고 태준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준은 정민아에게 급하게 부탁했습니다. 10분만 집안에 숨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따라오고 있다면서 제발 도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정민아는 어이가 없었지만 태준의 다급한 모습을 보고 일단 집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태준은 거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 밖을 향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잠시 후 태준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남자가 이렇게 소리내어 우는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태준은 눈물을 흘리며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가짜 연기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정민아는 태준의 이런 모습이 믿어지지 않았고 혹시 또 다른 거짓말을 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정민아는 차가운 목소리로 태준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다시 속이려는 것이라면 당장 나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고개를 저으며 이번에는 정말 진실을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전처와 함께 살면서 겪었던 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아는 태준의 말을 듣기 싫었지만 그의 처참한 모습 때문에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태준의 고백은 정민아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3년간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전처와의 동거는 모두 연기였고 지훈이를 구하기 위한 계획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처는 다단계 사업을 정리했다고 거짓말을 했을 뿐 실제로는 더욱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지훈이까지 그 조직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태준에 따르면 전처는 지훈이를 데리고 각종 집회에 참석시켰고 아이에게 조직의 교리를 주입시키고 있었습니다. 특히 정민아에 대한 적대감을 심어주는 것도 그 교육의 일환이었다는 것입니다. 지훈이가 정민아를 거부하게 된 것도 이혼을 요구한 것도 모두 전처의 계획적인 세뇌 때문이었습니다. 태준은 이런 상황을 알게 된 후 지훈이를 구하기 위해 일부러 정민아와 이혼하고
전처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태준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처는 태준이 돈을 벌어오지 않는다며 매일같이 폭력을 휘둘렀고 지훈이 앞에서도 서슴없이 때렸습니다. 태준은 일부러 크레인 기사 일을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만 하면서 경제적으로 무력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그 목적은 전처가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도록 유도하고 지훈이가 그것을 직접 목격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계획은 서서히 효과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는 전처가 태준을 때리는 모습을 보며 점점 혼란스러워했고 조직에서 배운 교리와 현실 사이의 괴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전처가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집에서 이상한 의식을 치르는 모습을 본 후부터는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는 태준에게 정민아가 그리워진다고 말하기 시작했고 진짜 엄마처럼 자신을 아껴주었던 정민아를 다시 보고 싶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전처가 지훈이를 조직의 특별 교육 프로그램에 보내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였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아이들을 부모와 완전히 분리시켜 조직에서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태준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하고 지훈이를 데리고 도망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침 전처가 집회에 간 사이 태준은 지훈이와 함께 집을 나왔고 아이를 정민아의 어머니 집에 피신시켰습니다. 전처는 태준과 지훈이가 사라진 것을 알고 조직원들과 함께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은 그들의 추적을 피해 숨어 다니다가 정민아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정민아는 태준의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와 안도감,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였습니다. 며칠 후 정민아는 어머니 집에서 지훈이와 재회했습니다. 아이는 정민아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리며 사과했습니다. 자신이 나쁜 말을 했던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했고 정말로 정민아를 그리워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정민아도 지훈이를 꼭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3년 동안 잃어버렸던 가족을 다시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태준은 법적 절차를 통해 지훈이의 양육권을 되찾았고 전처는 조직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사라졌습니다. 정민아는 태준을 즉시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지훈이를 위해서라도 새로운 시작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가족을 지켜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